민생제일의 민생당 박주연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대면 접촉이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전수조사와 일괄 검사 이후에도 지역 감염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은 감염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수월하게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정부가 선별적으로 검사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해주고 16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의 검사 대상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3만 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안 나오셔서 이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비례 정리가 되지 않아 2년여간 이 자리에서 대정부 질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간사도 맡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비례의원의 역할도 더 막중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당의 합당이나 분당 시에는 비례의원의 당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님, 질병본부가 초기 방역을 하고 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에 마스크 보내고 이러면서 마스크 위생용품 대란을 자초했습니다.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예, 일단 마스크 수급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희가 경제부총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사실 마스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정도만 저희가 생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은 1000만 장 정도로 수급이 그때도 부족했지만은 이루어지다가 이번 신천지 사태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미리 마스크 초기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어야죠. 잘못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 대책도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착한 임대료, 뭐 건물주에 세금 혜택 준다는 이런 정책을 예고하셨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데 또 대출 받으라는 거냐.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의원님 지금 뭐 내일 모레 국회에다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저는 대책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가보면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또 자금, 융통 세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정부가 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370만 개쯤 됩니다. 맞죠? 예.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재난 수당을 일괄 지급하세요. 이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실직 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큰 추경이고 지금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추경이라고 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그거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저는 추경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정부의 종합 패키지에 다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재난 수당이라든가 실직 수당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제가 왜 정부가 그 세금으로 직접 보존해 준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직접 지원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자금에 대한 뭐 납부 유예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금 담았다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요.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놓고 앞줄에 몇 개 그럴듯한 거 해놓고 뒤에서 뭐 특수세 면제, 뭐 지역사업 이런 거 껴넣어가지고 이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끼워넣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비춰서 그렇게 많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착한 임대료 뭐 그 세금 혜택 주는 것도 결국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특혜 상가 버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요 정말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보편적으로 눅 빠지지 않고 하우상박으로 돌아가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수당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괜히 뭐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하우상박적인 그런 수당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까? 괜히 하겠어요? 그게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의원님 아직 추경 내용을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추경 내용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그런 취지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금요일 제출되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지금 집값 폭등입니다. 예, 표를 주세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서 9억 이상으로 50% 올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2배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이거 워런 버핏이 울고 갈 그런 수익률이에요. 근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이게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이게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격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이 고가 1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부로서도 또 의원님께서 아까 집값 상승이 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불로소득 없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좋습니다.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투기 소유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네. 시중에 이미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특히 강남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했지 않는가 싶어서 정부로서는 이런 분야에 타겟을 해서 대책을 최근에 한 2차례 걸쳐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자율이나 등등 네.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표 주세요. 자,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장기 보유 공제율 또 현재 장기 보유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고가 1주택에 대해서 2007년에는 15년 이상 소유 시에 45%를 공제했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 세 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세 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 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무슨 부자 동네가 뚝 떨어지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사실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보다도 80%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주 목적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좀 1주택자는 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제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자, 2007년 수준으로 장기 보유 공제율 환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최근에 12월 16일 날도 발표를 했는데요. 장기 보유 이 특별 공제율을 실소유자 중심일 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돼서. 자, 이 문제의 심각성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런 자,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무슨 은퇴해서 압구정동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주자. 이런 철진한 레파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미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이 제도가 적용되도록 했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년도에는 네. 더 강화가 됩니다. 80%도 무조건 80%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네, 강남에 집 사는 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 혜택은 네. 재산세와 취득세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 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교부세를 늘려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 공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 형평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를
가장 핵심적인 걸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 대상 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뭐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것이 다 저희도 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또 서민들 또는 단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실수요자일 때만 혜택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지금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이게 1가구 1주택에만 보호를 하고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중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요. 100채, 200채, 500채, 600채 가지고 있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47만 명이 150만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마치 뭐 실소유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의원님 그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혜택을 준 배경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도 좀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임대하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일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뭐 철회하다든가 또는 줄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일정 부분 거기에 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이 제도가요. 2014년 2월에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기간 끝에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신용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표 주세요. 예, 이게 지금 2017년 12월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전세가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지금 반증입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지금 의원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적일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중과세, 양도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조금 신용만 내셨고 그대로 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50만 채가 그대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없애고 이 다음에 그러니까 1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무슨 30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 문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말씀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출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도 지난 12월 16일 날 대책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구가 보완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내놓을 때는 저희가 2020년 올해 6월까지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물량이 시중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백지화하지 않았던 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미 정부가 조치한 정책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도 있어서 완전히 백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지금 한번 임대 개시일에 6억 이하가 되면 계속 이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10억에 사가지고 이게 나중에 20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0채 갖고 2천억 어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이
앞으로 이거 없애지 않으시면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무슨 불소급 얘기하시는데, 제가 무슨 형법 불소급은 들어봤어도 세금 불소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을 갖고 임대하는 사업자가 또 지금 그런 측면도 지적이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걸 이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 문제. 아까 보셨잖아요. 임대 전세가 안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없애세요. 의원님 그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서 정책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의원님 지적도 있지만은. 자, 못 없애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의 취지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 같은 정책을 한꺼번에 금방 100%,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세금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신뢰했다고 해서 못 올리고 못 내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없애세요! 세금을 갖다가 얼마큼 더 걷냐 덜 걷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은 세금의 가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유실되는 세금이 2조 내지 3조 원이라는 민간 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예. 이 제도로 인해서 2, 3조 원의 세금 손실이 있다라고 그런 분석이 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2, 3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야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세제 혜택의 세감 효과가 얼마인지를 점검을 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세제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검토인데요. 의원님이 주신 취지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율 참여정부로 복원하고 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 없애지 않는 한 정부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합리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동체의 위협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속도 세계 3위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산이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무능함, 또 부자 지향, 권력 지향 예산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적대 공존의 양당제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또한 양극화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인해 그동안 제 몫을 뺏겼던 서민, 청년, 낙후 지역의 연대에서 정치를 바꾸고 예산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어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서민의 편에서 청년의 편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제 몫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